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교육강사 김영세입니다. 오늘 녹색 건축의 고수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은 학교 교실에 나오셔가지고 이 영상 수업을 듣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조금 그 사정이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서 이게 영상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서는 녹색 건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어떻게 녹색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직접 이 교보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이게 수업을 이제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댁에서 수업을 하니까 그걸 실습 이제 과목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는지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방문해 본 적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여러분 학교에서 거의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평화의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개관해서 올해 이제 9년째 접어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요 초등학생부터 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많은 그 외국 사람들까지 이제 방문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그 일상을 보내는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건물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화면에 보면은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들 중에 혹시 이 건물들이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예, 아마 그림을 처음 보는 사진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찾아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부 공통적으로 이 녹색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공통적이에요. 전부 다가 이제 녹색 건축물. 여기서 이 녹색 건축이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녹색 건축 인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건축물이 이거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라서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정과 상업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이 서울의 야경 사진인데요. 이 수많은 불빛들이 참 이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온종일 많은 에너지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도시화가 되면서 주변에 이 녹지나 다른 생물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환경과 생태계가 많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을 사람의 편리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환경과 생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녹색 건축입니다, 녹색. 그래서 녹색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청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친환경을 상징할 때 쓴 색깔입니다, 이게. 건축이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뭐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짓는 거.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세우거나 쌓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건축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녹색 건축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녹색 건축이란 건강하고 또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녹색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주변 건물에서 이런 명판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이랍니다. 잠깐! 녹색 건축 인증? 처음 들어본다고요? 녹색 건축 인증이란 건물이 설계되고 지어지고 사용되는 전생의 과정에서 건축물이 우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인 건물인가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요즘 녹색 건축물은 건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제도는 새로 지은 신축 건물과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요. 주택, 학교, 업무용 건물 등 다양한 건물 유형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사용, 건축 자재, 물순환 관리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제도는 다음과 같이 4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바탕으로 예비 인증을 하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 설계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평가하여 본 인증을 진행한 후 짜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녹색 건축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녹색 건축 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공공건물이 앞장서서 녹색 건축을 채택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건축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전국 곳곳에 약 16,000여 개의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이 있고 매년 인증 획득을 받는 건물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녹색 건축 인증이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케냐의 현지 사정에 맞춘 녹색 건축 인증 평가 기준을 만들고 한배 과학기술원, 케냐 과학기술원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해외 건축물도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계, 건설, 인증 관계자, 다양한 요소의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의 푸른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녹색 건축물. 우리나라는 법 제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녹색 건축물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 건축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점점 더 녹색 건축물이 많아져 우리나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 볼까요? 예, 영상 시청 잘 하셨죠? 자, 이제 녹색 건축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이 미니 골든벨 퀴즈를 통해서 한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계획대로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땡땡땡땡땡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요거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위에 빨간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요거는, 예. 동그라미죠.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이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가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100년에서 300년가량 이제 오래됩니다, 이게. 그래서 배출된 양의 60%가량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해양 흡수로 제거가 되고, 40%가량은 대기 중에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연도별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에 들어갈 말을 이제, 요 오른쪽에 복이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찾아낸 건데,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1번 아주 이제 양이 작고, 2번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3번은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생각 다 해 보셨습니까? 예, 정답을 한번 볼게요. 예, 1번은 신재생, 2번은 전력, 3번은 석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 사용량이 점점 이제 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2019년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는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작지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서울, 도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건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OX 중에 뭘까요, 이게? 예, 정답은 이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세계 각국이 동참하는 탄소 중립선에서 탄소 중립이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OX 중에서 어느 게 맞겠습니까? 생각 다 해보셨어요? 예. 정답은 X입니다, X.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 배출량이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인 녹색 건축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녹색 건물을 이제 많이 짓고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친환경 건축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별 대표 친환경 건축물과 그린 뉴딜 시대에 알맞는 친환경 건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아크로스 빌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11년에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전력난을 상당히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녹색 커튼 정책이라고 합니다. 녹색 커튼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일본의 녹색 커튼을 활용한 건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입니다. 해당 건물은 오래된 건축물이어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폐자재를 활용했고, 청바지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진 리바이스에서 짜투리 천을 가져다가 단열과 방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숨쉬는 지붕에는 위에 동그란 창문들을 만들어서 스카이라이트라고 불리우는데, 주변의 온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독일의 하우스 2019입니다. 우선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의 골조를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수더라도 자연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신청사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 보면은 벽면 전체가 녹화가 돼 있어서 공기도 쾌적하고,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기 정화 기능이나 탄소 발생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지붕층의 태양광 집결판이나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 잘 하셨습니까? 예, 대표적인 건물을 몇 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전 세계는 이게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녹색 건축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로 에너지 건물이자 녹색 건축 인정받은 건물인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녹색 건축 인정 우수, 이게 이제 그린 2등급인데 이 우수 등급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센터에는 어떤 녹색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G시드라고 하는데 녹색 이제 인정을 받을 때, 녹색 건축 인정을 받을 때 G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이용 및 교통 과목이 있는데, 드림센터는 남서향으로 건물을 짓고 효율적으로 창을 설치해서 자연광을 많이 받으면서도 열 손실을 최소화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이용객들이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전기버스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및 환경 오염 항목이 있는데요. 이 드림센터에는 패시브와 액티브 요소를 설치하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요량을 70%를 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패시브 기술이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겨울에는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 기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외부 전동 블라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블라인드는 보통 실내에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창 밖에, 이게 이제 외부 이 블라인드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을 3중 유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효율 단연재를 사용하고, 이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거나 새 나가지 않게 고기밀 그 시공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쪽에 뻥 뚫린 그 공간이 보이죠, 그죠? 예, 이곳을 이제 중정이라고 해요, 중정. 그래서 중정은 건물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정원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전등 없이 이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하루 종일 건물 안쪽은 전등을 켜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경사진 창문은 이제 이 계절별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서 겨울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여름에는 반사돼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액티브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액티브 기술이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에서 열 손실을 막아주는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가정에도 여기 이제 있어요. 다용도실 이런 데 보면은. 그 다음에 이 히트 펌프를 사용해서 일정한 땅속의 온도를 이용하여 지열냉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꼭 써야 하는 30%의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에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재료 및 자원인데, 드림센터는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차장에 가서 보면은 흔히 이제 보이는 이게 쇠로 지은 그 구조물 있죠. 위에 이제 이렇게 지붕이 있고 또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 철골 구조물인데,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비교적 친환경 자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외에도 친환경 그 인정을 받고 탄소 성적 표지 인정을 받은 자재들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어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단계 넘어갑니다. 이 물 순환 관리라는 게 있는데, 빗물 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중정에서 모아서 지하에 있는 빗물 저장 탱크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아낸 빗물을 이 건물 청소할 때나 또 정원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수도 꼭지와 변기를 이제 절수형으로 이제 설치해서 물 사용을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유지 관리 부분인데, 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 지침서를 이제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BAM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건물의 전체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이렇게 이제 적정하게 분배를 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 B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EMS가 이게 이제 이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 다음에 6번이 이 생태 환경 부분인데, 그 녹색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이제 건폐율이라고 해요. 건폐율.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2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는 건폐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즉 나머지 85%는 이제 잔디밭 또는 뭐 이 보행도로 이런 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 중에서 요 15%만 이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내 환경 부분이 있는데, 드림센터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열 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창문을 직접 열지 않고도 이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기 방법을 사용하면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공기질을 이렇게 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부분에서는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과 다양한 경관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7가지 그 숨겨진 그 비밀, 이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 비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1부에서는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2부에서 송선정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제 이제 실기를 할 때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공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선영 체험 강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활동지와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학교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녹색 건축 전문가 직업 체험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친환경, 즉 녹색 학교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우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활동지와 코팅지가 필요한데, 활동지는 이제 모두가 상의를 해서 설계하는 거고요. 코팅지는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매뉴얼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우선 활동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없지만 그냥 PPT 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건축 설계 계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를 보시면 1번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을 대지의 생태 환경을 계획해 보라고 되어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환경에 따라 이제 뭐 학교의 디자인의 컨셉, 학교 주변의 환경, 아니면 재생에너지 활용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자, 1단계에서는 이제 대지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2단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볼 건데요. 골든벨에서 획득한 코인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50코인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되는 거고, 녹색 건축물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한 7가지 영역의 예산을 골고루 분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 사이에서 분배를 하면 되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모두원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나 이제 2가지 영역에 많은 예산을 우선 넣고 그 후에 분배를 하면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 분배가 끝났다면 3단계는 이제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세부 항목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세부 항목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계획 단계니까 1급이나 뭐 2급, 3급, 4급의 이런 차이점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한다기보다 우리가 좀 전에 예산 안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분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매뉴얼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이죠. 토지 이용 및 교통인데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이 대지 주변의 나무나 습지, 연못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는지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시간이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활용에 편리함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랑 색깔 에너지 및 환경 오염을 이제 보면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지 고단열이나 고기밀 아니면 신재생 기기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지열,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 생산량이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량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또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2-3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열재나 냉방기, 냉매의 오존층 파괴지수를 낮은지 높은지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영역 재료 및 자원은 이 건축 자재를 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자재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물 순환 관리는 빗물 관리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절수형 수도꼭지, 변기를 사용해서 물 사용 저감률을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이제 그런 항목이니까요. 나중에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항목 유지 관리 항목인데요. 이제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건설 현장에 환경 파괴 물질을 관리를 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설계도나 설비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동장에 먼지가 발생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천연 잔디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 건축 인증서를 게시를 해서 녹색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영역이 남았는데요. 여섯 번째 생태 환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 대지 면적 중에 이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물론 이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를 포함해서입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육생이나 수생, 동식물 서식지 공간을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생태학습원을 조성을 해서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실내 환경 영역은 이제 학교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이제 적게 방출되는 제품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외부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교통소음이나 아니면 환경소음을 잘 차단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항목들입니다. 또 교실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잘 조절을 해서 눈부심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차양들을 설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설치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7-4는 학생이나 교사한테 이제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곧 보낼 거니까요. 한번 이제 학교로 와서 대면 수업을 하면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그 예산 안에서 세부 항목에 이제 점수 그리고 코인을 써 주시면 됩니다. 물론 총계도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녹색 건축 요소 적용 계획의 이제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획한 것을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4단계는 미래의 녹색 학교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옆에 있는 순서를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나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태 면적과 건물
이제 건물을 지을 그 면적을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생태 면적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활동지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 생태 면적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40칸을 생태 면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디자인을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고려를 해서 창의적인 건물을 지어보고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 학습원 이런 걸 계획해서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통 계획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관 시설을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부 설계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 수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빗물 이용 시설을 그려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녹색 학교, 미래 녹색 학교를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채색하고 디자인을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각 공간의 이름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 디자인이 모두 이제 끝난 다음에는 4단계가 끝났죠. 그래서 5단계는 건축물 소개입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이름이나 아니면 건축물 이름, 건축가 이름, 그리고 나온 점수를 다 쓰셔서 인증 등급을 체크를 하고 건물 소개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표현이 안 된 부분도 자세하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태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디자인은 무슨 컨셉으로 했고 생태 환경 조성으로 생태 학습원이나 아니면 녹색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 시설은 어디에 있고 재생에너지는 이런 것을 설치했으며 에너지 절감 방법으로는 빗물 이용이나 고단열, 고기미를 시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학교로 오셔서 활동지와 함께 발표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활동지와 그리고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매뉴얼을 이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재미있게 잘 설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진짜 녹색 건축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터뷰를 한 후에 마무리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 한번 나와 주실까요? 네,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드려도 되나요? 네. 네, 어떤 직업인가요?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라는 자격은 실제 직업은 아니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서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면 보다 녹색 건축 인증이 녹색 건축물의 실현이 좀 더 용이하게 되는 그런 자격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건축학개론 보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제 이재훈하고 수지가 나오는데 건축학개론이라는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20년 뒤에 자라서 이재훈은 엄태웅이 되고 수지는 한가인이 되는데 네. 엄태웅은 건축 설계자고 한가인은 돈 많은 건축주가 돼서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한가인이 엄태웅에게 건물을 지어줘라고 하고 엄청 많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가인이 녹색 건축을 알고 나는 이 건물을 녹색 건축으로 지어줘라고 하면 엄태웅이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녹색 건축물을 만들고 한가인에게 컴플레인 없이 네.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가가 되는 이런 설계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많은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더 우리 학생들 정말 나는 이것을 정말 더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나요?
네, 혹시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원래 실제로 만나 뵙고 저희가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못 드려서 우선 오늘은 소개만 좀 드리고 학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드림 센터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볼펜하고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손 소독제를 담은 패키지 세트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녹색 건축 인증 마크를 받은 전자 시계하고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시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녹색 건축의 고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